오늘 런닝은 죄가 없다. 이름 저기 정현창 트레이너님이 이거 처음 해주신 말씀 같은데, 예. 예, 너무 기가 막힌 것 같아요. 진짜 런닝은 죄가 없다. 사실 언제부턴가 우리 야구에서 근데 런닝은 죄가 없다라고 하기엔 그런데 여전히 런닝을 벌러서 뛰는 학교도 너무 많고, 예, 아마야구 같은 경우에는 런닝을 그래서 런닝 너무 안 뛰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할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초등 리틀 특히나 저학년으로 내려갈수록 특히 지방으로 갈수록 런닝의 양이나 강도나 이런 것들이 상당하고 그런 것들이 저는 사실 탐탁치는 않아요. 저는 뭐든지 많이 하는 건 상관없다고 보거든요. 저는 항상 훈련 양이나 런닝의 양이냐 얘기할 때 제가 항상 문제 삼고 싶은 지점이 뭐냐면 매일 너무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공부를 하거나 뭘 하거나 어떤 일을 하거나 할 때도 몰입해서 밤을 샐 수도 있잖아요. 사실은 그게 사실 필요한 시기도 있고 24시간, 48시간 일을 하거나 어떤 프로젝트를 마감하기 위해서 뭔가를 하기 위해서 할 일이 있고 그때 사실 효율이 높기도 하고 한데 저는 우리나라 야구 문화에서 러닝은 과도하게 많은 비율을 점유하고 있다라고 여전히 좀 생각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제 생각이 좀 잘못됐을 수도 있는데 제가 좀 아쉬운 대목은 이제 그런 것들이죠. 너무 맹목적으로 양이 많고 때와 장소 사람에 상관없이 너무 많이 한다 하는 것들. 그래서 그런 얘기를 좀 이제 두 분한테 부탁을 드렸고 꼭 뭐 제 얘기를 담으실 필요는 없고요. 그냥 런닝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일반적인 어떤 운동 효과라든가 야구에 접목해서 이걸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제가 좀 부탁을 드렸고 두 분이 또 흔쾌히 또 허락을 해주셔서 이 시간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두 분 제 이야기는 이 정도로 가능하고 두 분 모셔서 이야기를 듣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편안하게 두 분이 티키타카 하시면서 주거니 받거니. 아마 오늘 저희가 할 얘기가 이렇게 시간이 많지 않아서 저희가 그냥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준비한 내용이 야구 선수가 러닝을 뛰는 게 과연 필요하냐, 그게 야구 선수에게 의미가 있냐, 그런 얘기들이랑 그 다음에 그럼 러닝을 어떻게 하는 게 좋으냐라는 거, 그 다음에 우리가 잠시만요. 소리가 안 나오고 있어요. 잠시만요. 예, 죄송합니다. 네, 예. 예. 처음부터 안 나왔나요? 아니요. 요 한 예. 10초 전부터. 예. 그 다음에 세 번째, 또 안 나와요.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다른 분을 제가 실수를 했네요. 저기 이제 푸시면 됩니다. 예. 예. 저희 야구팀에서 사용하고 있는 러닝의 그런 여러 종류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어떤 것들을 어떤 차이가 있는지 어떤 야구 러닝의 형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거든요. 예, 먼저 제가 알고 있는 그 코치님들 중에 러닝의 전문가라고 하면 저는 그 정용찬 코치님만한 그 전문가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러닝 메카닉이라든지 이런 우리한테 얘기해 줄 수 있는 게 참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정영찬 코치님이 그 야구 선수에게 러닝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 그런 얘기들부터 좀 하나씩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일단 안녕하십니까. 저는 정연창이라고 하고요. 대부분 처음 뵙는 분들이 많은데, 뜬금없이 럭비단에 일하는 그 코치가, 야구, 이제 런닝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좀, 모르시는 분들은 좀 이상할 수도 있는데, 저는 NC 다이노스에서 트레이닝 코치하고 수석 트레이너를 했었고요. 3년 전, 횟수로 4년 전에 럭비단으로 옮겼는데, 럭비단으로 옮기게 된 계기는 많은 고민이 있었어요. 제가 뭐 최일원 코치님이나 지현규 코치님 같은 좋은 코치님들하고 거의 7년 동안 같이 있으면서 런닝의 중요성에 대한 얘기는 엄청나게 들었거든요. 근데 그 런닝에 대한 그 체벌적인 훈련이나
아니면 과도한 훈련들 때문에 참 친한 코치님들인데 많이 싸웠어요. 그런데 그때 제가 그분들하고 해결하는 방식이 과학적으로 좀 해결했으면 좋겠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은 운동팀에서 10년을 가까이 일했는데 내가 러닝에 대해서 아는 건 초재는 것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깊은 고민을 하다가 야구하고 좀 비슷한 느낌, 육중한 몸에 힘도 필요하지만 잘 뛰어야 되는 럭비단에 와서 일을 하게 되면서 조금이나마 러닝에 대해서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최승표 대표님하고 김용진 코치님께서 요거를 얘기를 했을 때 제가 좀 요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분들보다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릴 수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뭐 오늘 짧은 시간이라 모든 걸로 세세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 글로 쓰려고 많이 노력할 텐데, 지금 제가 생각하는 것들 몇 가지만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스프린트에 관련된 거에 대해서 맞는 거였는데, 일단 쭉쭉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이제 야구단에서 일했고요. 지금 럭비단에서 일하고 있고, 뭐 이런 책들을 번역했습니다. 이거는 슈빙텐인데요. 그냥 쭉 보실게요. 슈빙텐은 누구냐면 중국의 육상 선수인데요. 도쿄올림픽에서 9초 83인가? 9초 81이라는 아시아 선수 최고의 기록을 세웠습니다. 이게 저한테 왜 충격이었냐면 한국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이죠. 한국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는 건 모든 운동선수는 러닝, 뛰는 게 기본인데 우리나라에서는 뛰는 것보다는 다른 거에 집중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굉장히 부러웠습니다. 그런데 이 선수가 하는 훈련법들을 보면 다음 넘어가야 되는데 잠시만요. 네, 다음 훈련법들을 보면 참 특이합니다. 이거 다 미국 코치가 와서 훈련시킨 거거든요. SNC 코치가 훈련시키는데 이게 뭘까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되죠. 네. 그리고 뭐 이런 훈련들, 머리 위에 바벨을 들고 뜁니다.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사실 이런 훈련들을 예전에 봤을 때는 전 이해하지 못했어요. 이해하지 못하고 왜 할까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못했는데, 일단 그라운드 컨택부터 제가 설명을 할게요. 조금 이게 뭐하고랑 뭔 내용이지라고 보지 마시고 일단 런닝부터 제가 얘기를 해드릴게요. 런닝을 할 때 처음 컨택은 저 외측 부분이 발의 대입니다. 이거는 뭐 과학적인 용어로 제5 중족골이라 그러는데 뭐 그렇게 말할 필요 없고요. 새끼발가락 볼이 먼저 땅에 대어요. 이건 런닝할 때고, 걸을 때는 바깥쪽 뒤꿈치부터 볼로 이렇게 먼저 대입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처음 컨택은 바깥쪽이 먼저 컨택되고요. 이 부분이 될 겁니다. 지금 보이시는 새끼발가락 저 부분이 먼저 컨택이 되고, 신발로 따지면 이제 뒤꿈치부터 밟게 되면 이런 식이 되죠. 제가 왜 뒤꿈치부터 밟는다는 얘기를 하냐면 투수가 앞발이 땅에 대일 때 앞꿈치부터 대 있는 사람이 있고 뒤꿈치부터 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주요 우리나라 선수들 같은 경우 뒤꿈치가 대 있는데, 저랑 오랜 시간 같이 있었던 임창민 선수 같은 경우 앞꿈치를 먼저 대입니다. 어쨌든 중요한 거는 저기부터 대인다는 거죠. 네, 그 다음 볼게요. 그 다음에 발이 바깥쪽을 밟고 안쪽으로 넘어옵니다. 힘이 약간 이렇게 전달이 되죠, 옆으로. 아주 작은 부분이라 이게 실제로 런닝 뛸 때 우리 눈에 보일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빠르게 지나가고 바깥쪽 대이고 이렇게 힘이 전달되죠. 이거를 우리가 이제 뉴트럴, 뭐 중립이라고 불러요. 그냥 바깥쪽 대이고 중립으로 간다. 마지막에 엄지발가락의 볼 쪽으로 이동합니다. 보시면 바깥쪽, 여기 보시면 바깥쪽 대이고 움직이고 엄지발가락 쪽으로 갑니다. 그러면서 발이 살짝 벌어지죠. 그래서 엄지발가락 이쪽으로 힘이 들어갑니다. 엉덩이와 발의 연결성은 언제가 가장 강해지냐면 엄지발가락의 볼로 지면을 강하게 눌렀을 때 발과 엉덩이의 연결성이 강해집니다. 발과 엉덩이의 연결성이 강해진다는 것은 요즘에 우리가 엄청나게 얘기하는 지면 발력을 우리 몸에서 가장 큰 힘을 낼 수 있는 고관절, 엉덩이 근육으로 보낼 수 있는 능력을 얘기합니다. 이런 것들은 느린 동작에서는 파워리프팅 선수들이 많이 이용하고요.
빠른 동작에서는 육상 선수들이 이런 기법들을 이용합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갈 때는 다시 바깥쪽으로 이동하는데 이거는 잘 눌렀을 경우 엄지발가락을 뒤로 왔을 때 잘 눌렀을 경우 다시 바깥쪽으로 이동합니다. 굉장히 복잡하죠. 굉장히 복잡한데 중요한 건 내가 힘으로 누를 때 내측 아치를 잘 이용해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요거 복잡할 거예요. 지금 이의리 선수인데 전 이 선수를 잘 몰라요. 근데 그냥 이렇게 본 건 이 선수가 던지고 나서 발이 지금 잘 안 보이실 거예요. 바깥쪽에 먼저 땅 치고 그 다음에 힘을 줄 때 엄지발가락 볼 쪽으로 누릅니다. 그 다음에 완전히 던지고 살짝 들릴 겁니다. 바깥쪽으로 돌죠. 이런 식으로 됩니다. 다시 바깥쪽부터 될 겁니다. 뭐 안 되어도 괜찮아요. 처음에는 힘이 바깥쪽으로 이동하고 발의 외치기죠. 그 다음에 안쪽으로 때릴 때 안쪽 엄지발가락을 이용해서 엉덩이 쪽에 힘이 이동되도록 합니다. 그리고 빵 때리죠. 발의 스몰, 이 발의 작은 움직임이 왜 중요하냐면요. 정말로 뭐 이의리 선수나 저희가 야구를 요즘에 잘 안 봐요. 잘 몰라요. 그래서 이 선수 얼마나 잘하는지 모르는데 이 선수 정도의 상위 클래스 선수들한테 발바닥의 작은 움직임은 엄청난 힘을 양산할 수 있습니다. 그냥 이 뭉태기로 투수 폼을 따라하는 거는 모양이 좋아질 수 있어요. 그 러닝 폼을 코치들이 얘기할 때도 아, 폼 좋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최상위 클래스에 있는 선수들은 발을 잘 이용해서 발에서 이 작은 움직임을 잘 이용해서 지연 발력을 고관절로 보내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이 이의리 선수가 마지막에 던지고 발이 꾹 누른 상태에서 크게 움직임이 없습니다. 발을 끝까지 지면 누르고 있는 거죠. 근데 이런 선수들 말고 딴 선수들 경우 발이 들리는 선수들이 있어요. 발 한번 보세요. 이게 이의리 선수 건데 바깥쪽? 안쪽? 살짝 보면 발이 안쪽으로 쿵쿵 하는 게 보일 겁니다. 이게 힘이 이동하는 방향이거든요. 그래서 엄지를 바깥쪽 먼저 힘이 가고 보시면 바깥쪽에 힘이 가실 거예요. 잘 안 보일 수도 있어요. 그 다음 때릴 때 엉덩이 이용할 때 안쪽으로 이동했다가 다시 바깥쪽으로 갑니다. 찰나의 순간에 이런 식으로 발을 이용을 해야 되는데 이게 러닝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무조건 똑같다고는 안 하겠지만 쓰는 게 굉장히 비슷하다는 거죠. 물론 뒤꿈치부터 떨어지는 선수 있고 앞꿈치로 떨어지는 것도 있지만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갔다 바깥쪽으로 가는 이런 패턴들은 비슷합니다. 복잡하지만 중요한 건 얼마나 내측 아치를 잘 이용하나에 예전에 제가 만들었던 건데 이제 임창민 선수는 앞발이 들리지 않습니다. 요즘 좀 바뀌었을 거예요. 본인이 조금 바뀌었다 그러는데 지금 예전에 던질 때 앞발을 들지 않았는데 그래서 이런 훈련들을 어떻게 시키냐 이렇게 시킵니다. 엄지를 들었다가 바깥쪽에 눌렀다가 엄지로 누르면서 골반을 꽉 조여줍니다. 이런 식의 훈련들을 시키면서 엄지발가락과 엉덩이의 연결성을 늘려주는 훈련들을 시킵니다. 물론 이런 훈련들은 파워 리프터들이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요. 저는 완전히 파워 리프터처럼 하진 않고 약간 이거는 좀 투사가 틀려. 왜 이런 각도로 했냐면 럭비의 태클 자세입니다. 태클 자세에서 더 강한 힘을 내게 해서 이렇게 하는 거고 만약 야구 선수라면 또 다른 각도에서 시켰을 거예요. 근육의 길이가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보시면 이런 식으로 바깥쪽에 처음에 닿는 부분을 닿게 하고 누르면서 엉덩이를 조입니다. 엉덩이를 조이게 되는데 이거 이제 엉덩이를 저렇게 조이는 거를 이제 좀 역학적인 용어로 포스 크로저라 그러는데 힘 패사라 그래서 엉덩이를 꽉 조여줍니다. 저 엄지발가락을 누르면서 엉덩이의 연결성을 높이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파워 리프터들이 저런 방식을 많이 사용하고요. 그리고 뭐 그런 거를 이용해서 러닝과 뭐 태클 이런 데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 발에 감은 게 테이프인가요, 트레이너님? 저거는 저거 설명드리겠습니다. 저거는 요가 링이라 그래서 선수들 같은 경우 특히 투수들의 만약에 오른쪽 투수면 오른쪽 발에 엄지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안쪽으로. 이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 경우들에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엉덩이를 에너지원으로 쓰지 못하고 무릎을 주 에너지원으로 쓰는 이제 뭐 그런 룰을 범하게 됩니다. 예전에 제가 박명환 선수와 같이 있을 때 처음 만났을 때 엄지가 너무 많이 안으로 들어가 있었어요. 그 박명환 선수가 가장 시달렸던 부상이 무릎 안쪽 부상이었고 그 무릎 안쪽 부상에 따라서 반대쪽 허리에 보상작용이 일어나서 허리가 굉장히 아팠습니다. 그거를 교정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방법이 요가 링이고요. 저거에 대한 내용은 수팔선이라고 메이저리그 최초의 여자 수석 트레이너가 쓴 책에 저 내용은 나와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외국에서는 저런 훈련 방법들을 여러 가지로 고안해서 만드는데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표현을 해요. 고급 훈련 방법이다. 뭐 그렇게까지 표현할 건 없고요. 이 사람은 뭐 웽 메소드 45라는 사람인데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를 많이 팔아먹는데 어쨌든 비즈니스맨인데 이 사람은 뭐에 집중하냐? 바깥쪽 처음에 우리가 지면에 대일 때 바깥쪽부터 대이잖아요. 그 대이 쪽부터 잘 돼야 된다는 거죠. 강력하게. 그래야 엉덩이 연결성이 좋아진다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는데 이 사람은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저기부터 대어서 트랩바 데드리프트를 저런 식으로 올립니다. 어쨌든 뭐가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는 필요 없고 저런 식의 접근을 할 수 있다는 거는 트레이닝에서 약간 진일보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보시면 끝까지 보시면 바깥쪽으로 힘있게 늘어나고 마지막에 엄지를 눌러줍니다. 굉장히 미세하죠. 들고 마지막에 엄지를 눌러줍니다. 네, 저런 식의 트레이닝을 한다는 건 발의 이용을 어떻게 하는지 아는 거기 때문에 조금 뭐 자기들은 뭐 고급 훈련이라고 부르죠. 자기들이 어드밴스 트레이닝이라고 부릅니다. 다음 갈게요. 저는 어떻게 이용을 하냐면 지금 옆에 보면 이런 운동들이에요. 이걸 SRDL이라고 그러는데 바벨. 내려갈 때는 저는 바깥쪽에 힘을 주게 하고 올라올 때 엄지 볼로 누르게 일어나게 합니다. 저렇게 해서 계속 머릿속에 엄지발가락 부근에 볼을 누르면서 엉덩이와 연결성을 높여주면서 다리를 피는 저런 연습들을 해줘서 압력을 잘 이용하도록 만듭니다. 이 사람이 무조건 맞다는 건 아니지만 엄지로 밀려고 끝까지 노력하는 트레이닝 방법입니다. 그런 걸 이제 알고 있다는 거고 아까 얘기했던 거 여기 넘어가고 이제 그 다음 볼게요. 레어풋 리커버리 뭔 소리지? 라고 이제 할 텐데 뒷발 잘 보세요. 뒷발 리커버리가 회복이란 뜻이잖아요. 왼쪽 발이 누르고 따라오죠. 구부러지면서 빵 굉장히 탄력있게 따라오죠. 다시 볼게요. 천천히 보면 쭉 내려가면서 오른발로 지면 딛고 이용하고 뒷발 따라오면서 구부러지면서 탕 튀기죠. 요거를 교차신전 반사라 그러는데 뭐 이렇게 역학적인 용어라 다시 얘기하면 만약에 앞정을 밟으시잖아요. 앞정을 오른발로 밟았다 그러면 갑자기 아야 하면서 구부릴 거예요. 그럼 반대팔은 팍 펴집니다. 즉 구부리고 펴지고 이게 된다는 거죠. 왼쪽 발이 구부러지면서 오른발이 펴집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힘을 반사적으로 쓴다는 거는 요걸 선택하시면 돼요. 새 총을 땅 쏴서 반사적으로 이용하는 거랑 그냥 밀어서 투판을 던지는 거랑 틀립니다. 반사적으로 힘을 이용하게 되면은 에너지 효율이 좋아지고요. 반사적으로 힘을 이용하면 속도가 훨씬 더 빨라집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러닝에서 저 뒷발이거든요. 이거 보는 게 뒤로 가다가 빵, 뒤로 가다가 빵 앞으로 이렇게 회복합니다. 돌아온다 그러죠. 어떤 사람은 회복이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회수라 그럽니다. 근데 이 돌아오는 게 이 앞에 근육들이 뭐 장요근도 있고 대퇴직근도 있고 이 근육들이 늘어났다가 탕 튀겨서 오는 거예요. 이거는 과학적으로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너무 복잡하게 반사적인 일들이 많아서 어쨌든 이렇게 늘어났다가 구부러지면서 탕 튀겨서 앞으로 빠르게 나옵니다. 이러면서 러닝 속도가 빨라지는데 투구 동작도 그와 비슷하게 유사한 기전을 이용합니다. 이 앞다리가 탕 튕기면서 앞으로 오는 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거를 가위 움직임이라 그러는데 가위 반사라 그래요. 히저스 리플렉스 무브먼트라 그러는데 저게 탕 튕기면서 앞으로 오면 볼의 수평 힘에 도와줍니다. 그래서 런닝을 뛰면서 뒷발이 이렇게
구부러지면서 탕 앞으로 오는 능력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여기서 늘어나는 근육들은 지금 여기 보이는 장요근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설명해 주는 그림 한번 쭉 보세요. 그리고 쭉 튕기면서 이 근육들이 장요근 땅 튕기면서 오고 이렇게 이제 뭐 튕겨진다 내용을 하는 거고, 이때도 골반은, 그리고 이제 이게 딱 튕겨져야 되는 이유가 빨리 튕겨서 앞으로 나오지 않으면 골반이 이렇게 앞으로 쏟아집니다. 조금 역학적인 얘기긴 한데 앞으로 쏟아지면 별로 좋은 일은 안 생깁니다. 허리도 아프고 뭐 골반도 아프고 좀 이걸 엔터레틀틱 뭐 골반 전방전이라 그러는데 별로 좋은 건 아닌데, 중립에서 유지되려면 너무 엉덩이가 뒤로 빠지지 않고 빨리 접어야 됩니다. 이런 것도 있고요. 또 하나는 대퇴 직근인데 이 사람 한번 보세요. 쭉 구부렸다가 탕 튀기면 다리가 좀 더 힘있게 나갑니다. 그거랑 똑같습니다. 아까 이의리 선수가 여기서 쭉 튀고 나가다가 뒷다리가 그냥 여기서 펴지고 딱 껴지면 좋겠는데 구부려서 끌고 나오면 저 뒷다리를 구부리면 앞에 있는 대체 직근이랑 장요근이 늘어나게 되고 그게 자동적으로 탕 튕기면서 앞으로 나옵니다. 이런 동작들. 그리고 이거 좀 과학적인데 다리를 구부리게 되면 햄스트링은 수축이 되고 바깥쪽 이 앞부분은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때 힘줄이 늘어나면 신장반사라고 해서 반사적으로 몸을 쓸 수 있어요. 왜 우리가 이렇게 무릎을 꽁 때리면 갑자기 팍 일어나잖아요. 그게 힘줄을 자극해서 일어나는 거거든요. 반사적으로 우리 에너지를 쓰지 않고. 그런 것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반사적으로, 이게 복잡한데 반사적으로 이런 식으로 쓰는 게 왜 중요하냐면 에너지 효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밥을 먹거나 뭐 힘을 쓰거나 뭘 들을 때는 우리 에너지를 쓰지만 반사적인 움직임은 근육이 갖고 있는 고유의 탄성을 이용하는 거라서 에너지를 많이 안 쓰게 되고요. 우리 흔히 야 낭창낭창하게 던진다, 좋다, 이런 선수들이 반사적인 능력을 잘 쓰게 되고, 이 반사적 능력을 잘 쓰는 선수들이 많이 던져도 체력 소모가 적게 됩니다. 자, 여기서 러닝의 또 중요성이 하나가 나오죠. 러닝을 효율적으로 반사적으로 탄성적으로 잘 뛰는 선수들이 낭창낭창하게 던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고, 낭창낭창하게 던지는 투수들이 체력이 안 떨어질 가능성이 많죠. 그러면 가끔 우리 이제 코치님들이 말씀하시기에 쟤는 체력이 안 좋아서 뛰어야 돼, 이랬을 때 운동생리학적으로 맞는 말일 수도 있지만 역학적으로 봤을 때 얘는 역학적으로 좀 불리하게 낭창낭창하게 뛰지 못함으로 던지는 것도 이렇게 될 수 있으니까 많이 뛰지 말고 낭창낭창하게 뛰는 걸 연습을 하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갈게요. 네, 요거는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이제 크로스 익스텐션 리플렉스인데 구부러지면 펴집니다. 앞정을 밟아서 오른발을 빵 피면 왼쪽은 펴집니다. 이건 에너지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반사를 이용하는 거고, 위에 여기 보시면 뒷발이 이렇게 구부러지면서 펴지는, 반대쪽 구부러질 때 오른발 구부러질 때 왼발은 펴져요. 뭐 이런 식의 뭐 이렇게 교차 신전 반사를 이용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햄스트링을 이렇게 회수하는 방법을 러닝에서 어떻게 연습하냐, 이런 식으로 연습합니다. 빵. 이거 제가 인천대 축구부애들 가르치러 갔던 건데 빵, 이런 식으로. 지금 보면 잘 보세요. 제가 구부렸다 피면 반대 오른발을 구부렸다 피면 반대발은 구부렸다 펴지죠. 네. 제가 일부러 피는 게 아니라 교차신전 반사입니다. 이게 뭐, 그리고 이쪽도 보면 빵, 왼쪽 무릎이 구부렸다 펴지죠. 이런 식으로. 이 교차신전 반사의 대표적인 예고, 저는 왼쪽에 힘을 안 주고 있습니다. 투구할 때도 이런 식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보고 이 러닝도 할 때 이런 식으로 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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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연습할 수 있습니다. 러닝 햄스트링의 교차 신전 반사를 이용하는 드릴입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 이런 식으로 러닝에서도 쓸 수 있다면 투구에서도 전이될 확률이 있습니다. 높다는 건 아니고 있어요.
그러면 교차 신선 반사를 쓰게 되면 에너지 효율성이 좋은 상태에서 낭창낭창하게 탄성 쪽으로 던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죠. 어휴, 얼굴이. 그리고 피치를 할 때도 그냥 무릎을 드는 게 아니라 햄스트링을 접어서 이런 식으로 뜁니다. 이런 식으로 뛰게 돼서 뭐 이런 반사적인 능력들을 높이는 거죠. 네, 이렇게 햄스트링을 접어서요. 제가 럭비단에 오기 전에 일본 대표팀이 2015년에 럭비 월드컵에서 8강 안에 들었어요. 세계 2위 남아공을 이기고. 그 럭비가 얼마나 인기 있는지는 아마 좀 잘 안 알려져 있을 텐데, 럭비가 월드컵이 세계 2위 스포츠입니다. 한국에서는 인기가 없는데, 그때 제가 좀 충격을 받았던 게, 저는 지금까지 피칭하면 그냥 무릎을 든다고 생각했는데 일본 애들이 피칭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피치라고 하죠, 저희들이. 이런 식으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식으로 약간 자기적이에요. 햄스트링을 못 구부리는 애들한테 일부러 이렇게 훈련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도 해보면 못 구부리는 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식으로 훈련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거는 뭐 외국 애들이 많이 하는 건데, 니 드라이브라고 그래서 구부리면 피죠. 네. 저 구부리는 걸 강하게 펴주면 오른쪽 다리는 알아서 펴집니다.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훈련들은 일단 좀, 예. 그 다음에 힘락인데, 힘락이라는 건 여기서 골반을 이렇게 쫙 들어준다는 게 약간 근데 이상하긴 해요. 왜냐하면 주자가 나가면 무릎을 많이 안 들거든요. 그래서 이건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무릎을 들었을 때 골반에 힘을 꽉 조이는 거를 얘기합니다. 그냥 무릎을 드는 행위가 아니라 골반에 힘을 주면서 꽉 조이는 행위를 얘기하는데, 이 꽉 조여지면 다음 다리가 앞으로 나가는 거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꽉 조여주면 다음 다리가 탄성 있게 앞으로 나갈 수 있고, 이때 꽉 조여준 다리가 지면으로, 잠시만요. 네. 이때 꽉 조여진 골반을 조이는 거라고 그랬어요. 무릎 드는 게 아니고. 이때 자꾸 이렇게 무릎을 들면 무릎이 앞으로, 골반이 앞으로 쑥 빠지는 애들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골반의 힘을 잘 수축시키는 게 아닙니다. 이거 그대로 앞다리가 이렇게 나가거든요. 이때 골반의 수축을 잘 시키는 능력도 여기와 연결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넘어가면 이런 훈련들은 러닝을 뛸 때 이제 우사인 볼트인데요. 골반을 꽉꽉꽉 여기 다 수축시키는 게 보이시죠? 이거는 약간 힘 패사라 그러는데 골반에 힘을 모으는 겁니다. 아까 봤던 슈빙텐도 보면 골반을 무릎을 드는 게 아니고 골반에 힘을 모으는 겁니다. 보시면 골반을 잘 보시면 힘이 꽉꽉꽉 들어가는 게 느껴집니다. 빵, 빵, 의미 없이 누르는 게 아니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랑 연결이 되냐면, 지면을 꽝 차고 나갈 때 그 힘으로 또 골반이 꽉 조여지기도 해요. 근데 이거는 넘어갈게요. 복잡한 얘기라. 그래서 골반이 이런 식으로 돼야 더 골반의 힘을 잘 이용할 수 있고, 이거를 옆으로 보면 투수가 다리를 올리는 자세랑 비슷할 수 있죠. 이런 준비 자세에서 더 강한 골반의 힘을 낼 수 있다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또 다른 것도 있는데, 골반을 이렇게 들어주면요, 골반이 앞으로 쏟아지지 않고 평행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평행을 유지하게 되면 뭐가 좋냐? 코어를 세울 수 있습니다. 코어를 세우는 건 이런 식이죠. 골반을 꽉 조여서 세워주게 되면 코어에 압력이 강해지고, 코어의 압력이 강해진다는 것은 횡격막이 밑으로 이렇게 내려온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단단한 코어가 형성이 됩니다. 이 단단한 코어에서 나오는 힘과 단단하지 않은 곳에서 나오는 코어의 힘은 다르죠. 이 단단하게 코어를 꽉 조이지 않고 골반을 꽉 조여서 위로 올리고, 그리고 흉곽도 꽉 조인 이 자세에서 나오는 힘과 허리가 이렇게 젖혀졌을 때 나오는 힘의 크기는 틀릴 겁니다. 허리가 뒤로 이렇게 젖혀진 거는 분명히 허리를 더 이용하게 될 거고요. 허리를 더 이용하다 보면 햄스트링이나 허리에 부상이 많아질 겁니다. 아까 구창모 선수가 허리를 일자로 피고 던질 수 있는 능력이 좋아졌다 그랬잖아요. 골반을 이렇게 힘을 꽉 조일 수 있는 능력을 좋아진 걸 할 수 있는데, 요거는 사실 실기라는데 그냥 이건 무릎을 든 거고요. 골반을 꽉 조이는 건 이런 느낌입니다. 다시 볼게요. 옷으로 볼 수 있거든요. 골반 든 느낌. 꽉 조이는 건 이런 느낌입니다. 이렇게 치고 나가는 거랑 이렇게 치고 나가는 건 다르죠. 그래서 골반의 힘을 다 모을 수 있는 능력, 골반을 저렇게 모으면
코어의 힘을 더 강하게 쓸 수 있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갈게요. 이거 이제 훈련 방법인데 이런 식으로 꽉 들게 되면 갑자기 골반에 힘을 꽉 조일 수 있거든요. 엉덩이. 순간적으로 엉덩이에 힘을 집약시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굉장히 힘들어 보이죠? 다시 볼게요. 힘들었습니다. 이게 힘들면 한번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런 식으로 골반의 힘을 꽉 조일 수 있으면 골반의 힘을 더 사용할 수 있고 코어의 힘을 더 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 볼게요. 이런 식의 훈련들. 골반을 순간적으로 조이는 동작들. 무릎을 단순하게 드는 게 무릎 높이가 얼마인지는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골반에 힘을 쫙 주는 동작들. 이런 동작들. 빵. 힘 들어가고 빵. 이런 식의 동작들에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다른 훈련 방법들은 일단 넘어갈게요. 자, 이제 다음 건데 너무 많이 길어졌는데 여기 보면 다 넘어가고 앞다리 잘 보세요. 오른다리. 오른다리가 그냥 지면으로 바로 가는 게 아니고요. 갑자기 쭉 폈다가 구부립니다. 당깁니다. 다시 쭉 폈다가 구부립니다. 이거를 혹시나 그 플로리다 베이스볼 란치 랜디 설리반을 보셨다면 그 친구가 얘기하는 스윙 레벨 리트랙션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보여줬을 거예요. 막 끌다야, 끌다. 다리가 여기서 바로 내려가는 게 아니라 갑자기 쭉 피더니 끌어당기죠. 런닝에서도 이거와 똑같은 동작들이 나오는데요. 보십시오. 앞으로 쭉 펴서 끌어당깁니다. 앞으로 쭉 펴서 끌어당깁니다. 다시 볼게요. 가서 쭉 펴서 끌어당깁니다. 그리고 런닝에서도 쭉 펴서 끌어당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왜 중요하냐면 이런 동작들에서 다리를 쭉 펴는 동작들에서 과학자들은 요게 근육은 근육하고 힘줄이 있잖아요. 근데 과학자들은 근육하고 힘줄이 같이 늘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무릎을 들고 다리를 피면 햄스트링이 타이트해지겠죠. 늘어난다는 얘기거든요. 이때 과학자들은 근육하고 힘줄이 같이 늘어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인체의 몸에서 가장 힘을 많이 낼 수 있는 방법은 근육은 안 늘어나고 힘줄만 늘어나는 겁니다. 힘줄의 에너지 탄성을 이용하는 건데 어쨌거나 지금 투수가 이때 사용하는 이때의 햄스트링 작용과 이때의 햄스트링 작용이 똑같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제가 왜 확률이나 그러냐면 프란스 보시라는 사람이 쓴 논문에도 이거를 증명할 방법은 없다 그래요. 사람을 이렇게 잘라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얘기합니다. 그럼 뭐 좀 어려운 얘기긴 한데 뭔 얘기냐면 지금 보면 이 동작에서 다리가 구부리고 다리를 피는 야구도 똑같이 그렇게 피죠. 이때는 이게 근육이고 이게 힘줄이거든요. 과학자들은 같이 늘어난다고 생각하는데 더 많은 파워를 가지려면 근육은 가만히 있고 힘줄만 늘어나야 됩니다. 이게 더 강한 파워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래야 더 탄성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똑같아요. 새총이 있는데 딱딱한 구조물에서 고무줄을 당기는 거랑 여기 부들부들한 구조물에도 같이 휘어져서 당기는 거랑 어떤 게 더 힘이 세겠습니까? 딱딱한 나무로 만든 새총에서 당기는 게 더 강한 탄성을 발휘합니다. 이 내용은 조엘 스미스 같은 스피드 스트렝스에서 그 사람이 이거에 대해서 설명할 때 그 사람도 과학적으로 밝혀지진 않았지만 이게 더 강하기 때문에 이걸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야구에서 이 동작에서도 런닝이랑 똑같은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끌어당기는 것도. 이거를 왜 알아야 되냐? 그냥 던지면 되는데 왜 알아야 되냐? 트레이닝의 방향성이 틀려집니다. 트레이닝의 방향성이 근육은 안 늘어나고 힘줄이 늘어나는 걸 택할지 아니면 근육과 힘줄이 같이 늘어나는 택할지 트레이닝의 방향성이 달라지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이거 그냥 제가 그림 만든 건데요. 여기 무릎 이게 이제 위에 대퇴골이고 밑에가 이제 정강인데
보시면 이게 근육이고 이게 힘줄인데 요거는 늘어나지 않고 얘만 늘어나는 거죠. 과학적으로 봤을 때 얘만 늘어나면 탄성 에너지가 진행되면서 빵 튀기면서 끌고 들어옵니다. 이때 근육이 늘어나지 않고 힘줄만 늘어날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네, 죄송합니다. 그렇게 되면 훈련의 방법이 러닝을 이런 식으로 시켜야 될 수도 있습니다.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시켜야 될 수도 있습니다. 갑자기 탕 튀면서 이런 식으로 시켜서 근육이 늘어나지 않고 힘줄만 늘어나는 방법을 선택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어떤 트레이닝 방법이 있을까요? 여기 그림을 여기 몇 가지 없는데 그 트레이닝 방법은 없어요. 스쿼트를 할 때도 밑에 내려가서 버티다가 올라오는 방법을 선택할 수도 있고요. 이걸 등척성이라 그러는데 근육이 늘어나지 않는 런지를 할 때도 이런 식의 생각을 할 수 있죠. 런지를 할 때 제가 만약에 임창민 선수를 운동시킨다면 임창민 선수의 스트라이드를 잽니다. 그래서 그 선수의 스트라이드를 갖고 스쿼트를 메고 밑에서 똑같은 각도에서 버티게 하는 거죠. 버티게 하면 근육은 늘어나지 않고 힘줄의 에너지가 전달됩니다. 그런 트레이닝 방법을 통해서 투수에게 전달할 수 있고 러닝을 똑바로 뛸 수 있다면 러닝에서 사용된 햄스트링의 작용 방법을 투수한테 전이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떤 게 설명이 되냐면 임창용 선수는 러닝밖에 안 뛰었어요. 다른 트레이닝을 안 합니다. 제가 알기론 그래요. 그런데 러닝을 뛰면 정말 구속이 빨랐습니다. 그럼 그 선수가 러닝을 어떻게 떴을 확률이 높냐면 아까 우사인 볼트나 그런 사람들처럼 햄스트링을 빵 끌어당겨서 떴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옛날 사람들이 러닝만 뛰고 구속이 잘 나오고 잘 떴던 사람들이 있거든요. 물론 천재니까. 그렇겠지만 그 사람들이 뛰는 러닝 방식이 아까 우리가 봤던 슈빙턴이나 아니면 우사인 볼트 같은 러닝 방식을 채택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넘어갈게요. 네, 그래서 쭉 넘어가면 이제 트리플 익스텐션인데 트리플 익스텐션 딴 거 아니고요. 뭐 무릎, 발목, 엉덩이, 왼쪽 다리가 쭉 펴진다는 거죠. 한 방에. 네, 에너지를 전달한다는 얘기예요. 뒷발이, 왼발이, 엉덩이, 무릎, 발목까지 빵 튀겨지는 걸 의미합니다. 근데 우리가 흔히 이거 트레이닝을 좀 해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이런 삼중편이라고 그러는데 발목, 무릎, 엉덩이에 편 운동을 시킬 때 무릎까지 다 펴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보시면 무릎 다 안 펴집니다. 이 트리플 익스텐션이나 삼중편 운동에서 저 뒷다리가 다 펴진다는 거는 미신입니다. 트레이너들이 갖고 있는 미신인데 이게 러닝에서도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는 그 삼중편 발목, 무릎, 엉덩이를 핀다 그랬을 때 다 이렇게 쭉 핀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에너지가 전달되는 과정은 무릎이 다 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손흥민 선수 뛰는 건데 이거 제 눈엔 보이는데 최대 속도에서 햄스트링 무릎이 다 펴지지 않아요. 지금 보시면 다른 선수보다 월등히 빠른 걸 보이실 거예요. 월등히 빠른 이유가 햄스트링을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햄스트링 접고 햄스트링 접고 상체 들고 골반 꽉꽉 조이고 이런 동작들을 잘합니다. 그리고 뒷다리가 다 펴지는 게 아닙니다. 뒷다리가 완전히 펴지잖아요.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뒷다리가 앞으로 전달이 안 됩니다. 투수도 마찬가지로 뒷다리가 여기서 무릎까지 쫙 펴버리잖아요. 여기서 무릎까지 쫙 펴버리면 이 뒷다리가 앞으로 안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무릎을 펴야 되거든. 무릎을 우리가 생각하듯이 야, 삼중평은 무릎까지 다 피는 거야 이렇게 생각했을 때 무릎까지 다 펴버리면 뒷다리 따라오질 않습니다. 우리는 이제 가위반산을 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 펴지지 않는다는 거. 보시면 이 선수가 러닝을 뛸 때 완전히 종아리를 밀었을 때도 무릎은 펴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에너지가 전달되는데 이거 왜 중요하냐? 우리가 트레이닝을 시킬 때도 이걸 다 펴서 트레이닝 시켜주면 안 됩니다. 약간 이런 동작이 나와야
에너지 전달이 잘 된 거고, 이렇게 돼야 이 발이 앞으로 빠르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접어서. 지금 이 런닝을 이제 다 찍어 놓은 건데, 보시면 다 폈을 때도 무릎이 다 펴지지 않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무릎을 다 안 펴서 뛰면 뭐라 그러죠? 그런 사람들, 그런 코치님들이 있었어요. 무릎을 다 피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고, 골반을 숙이고 뛰라는 사람도 있었고, 뒤로 제끼라는 사람도 있었고, 그런 여러 가지 미신들이 존재하는데 실제는 이렇단 얘기죠. 이래야 힘이 전달됩니다. 이거 넘어갈게요. 이런 식으로. 이거는 그냥 뭐 들을 수 있는 얘기인데, 초식 동물들이 엄청 빠르잖아요. 초식 동물들은 이 관절이 평행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따로 뭐 다리를 피거나 구부리고 할 필요가 없어요. 이게 평행이 돼야 힘을 잘 전달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인간은 그럴 수 없겠어요. 왜냐하면 발목이 기역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 피면 이런 식으로 수평이 안 되고 약간 구부러져야 초식 동물하고 똑같은 역학적 이점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뭐 여기 나오는 게 이 다리를 다 피지 말라. 다리를 다, 이게 다리를 다 피지 말라는 게 어떤가 그러면, 런닝을 잘 뛰는 선수한테 한번 시켜보세요. 그러면 다리를 다 안 핍니다. 그런데 뭐 어떤 런닝을 지적하거나 런닝에 대해서 이 교정을 하자 이랬을 때 다리를 다 피라고 가르치는 거는 이 선수를 망칠 수도 있다는 거죠.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제 구창모한테 제가 예전에 이런 걸 시켰었습니다. 이때 지금 같은 지식이 있었다면 이렇게 안 시켰겠지만, 어쨌든 이때는 이렇게 시켰습니다. 무릎 안 구부리죠? 이 정도까지는 제가 알고 있었어요. 구창모 선수한테 이런 걸 시켰었고, 이런 운동들을 많이 시켰었습니다. 요거는 약간 물이 펴진 것 같아요. 그때 제가 잘못 시킨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구창모 선수한테 이런 식으로 좀 시켰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선수들 이런 식으로 시켰었습니다. 그리고 저가 예전에 이제 강의할 때 뭐 다 안 펴지죠? 이런 식으로. 러닝에서 스네치, 외발 스네치 운동, 싱글 스네치 운동들은 굉장히 좋다고 여겨지는데, 이때도 무릎이 다 안 펴져야 투수한테도 전이 되고 러닝에도 전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이건 최준석 선수, 하도 러닝을 못 뛰어서 이런 동작들을 시켰었습니다. 뭐 이렇게 삼중평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자꾸 다 무릎을 필라 그러지 말고 종아리만 밀고 나가라. 그리고 무릎은 다 펴지는 게 아니다. 이런 식으로 훈련을 시켰었고요. 선수 트레이너 옆에 트레이너, 예비 트레이너 때문에 맞는 거라 영어를 좀 썼는데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제 상체를 세워야 된다는 거를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근데 러닝을 뛸 때도 상체를 이런 식으로 똑바로 뛰고 뛰어야 됩니다. 이제 프란스 보시는 이렇게 뛰는 거를 뭐 업라이트 포지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번역에는 똑바로 러닝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해야 코어의 앞부분을 더 쓸 수 있고,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골반의 위치를 중립으로 쓸 수 있습니다. 골반의 중립으로 쓸 수 있다는 거는 에너지를 잘 쓸 수 있다는 걸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러닝을 뛸 때 이런 식으로 하는데, 훈련 방법에는 어떤 게 있냐면, 러닝을 뛸 때 앞에 메디슨 볼을 띄고 뛰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선수가, 야구 선수가 뛰는데 조금 뭐 허리 구부리고 뛴다든가, 옛날 구창모가 이렇게 뛰었어요. 이렇게. 그렇게 뛴다던가 그런 식의 훈련 모습을 보이면, 앞에 메디슨 볼을 들게 하면 코 앞부분에 있는 근육들을 잘 동원해 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골반들도 골반의 위치도 컨트롤이 되고요. 코의 앞부분 힘을 더 잘 이용할 수 있어서 지면 발력을 팔로 연결하는데 훨씬 더 용이할 수 있습니다. 훈련 방법, 이게 이제 일본 대표팀 애들이거든요. 제가 야구단에서 럭비단으로 옮길 때 이 영상을 수만 번 본 것 같습니다. 왜 하는지 몰라서. 지금 햄스트링 접는 것도 보이시죠? 햄스트링 저렇게 접어서 뛰는 거. 이런 식으로 훈련을 해서 앞부분의 코어를 전달을 해주고요. 그리고 일본 대표팀 애들이 이런 식으로 또 훈련을 했었습니다. 이것도 다리를 들면서 코어의 앞부분을 이런 식으로 하려고 머리 위로 아쿠아백을 들어주는 훈련들. 요즘 아쿠아백 되게 인기 많잖아요. 요즘 제가 이거 보고 2015년도부터 아쿠아백 썼었거든요. 이런 훈련들이 있었습니다. 넘어가면 또 어떤 훈련 방법이 있냐. 메디슨 볼을 드는 거 똑같은데 아쿠아 볼을 들고 이런 식으로 러닝을 해주면, 러닝에서 골반의 컨트롤도 용이하고 코어의 앞부분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뭐 좀 장황해서 저도 설명하면서 장황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앞에 슈빙텐이 했던 훈련들에 대한 약간의 어렴풋이나마 왜 하는지에 대한 궁금증은 약간씩 해결하게 됩니다. 이런 훈련들. 아까 앞부분을 빵빵빵빵빵 저렇게 했던 부분. 이의리 선수가 앞발을 쫙 폈다가 접었던 거, 그 능력들을 강하게 하는 거, 머리 위로 왜 들고 뛰는지 이런 능력들을 강화해 주고요. NC에 있을 때는 제가 이제 이 정도로 러닝에 대한 지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그나마 만들었던 훈련들이 이런 훈련들이었죠. 이게 거의 한 5년 전, 6년 전인데 이런 훈련들을 만들었었습니다. 러닝하고 비슷한 느낌을 전달하기 위해서 이런 훈련들을 선수들한테 좀 시켰었고요. 나머지 훈련들은 그리고 이제 옆으로 가는 거라서 이런 식으로 훈련을 시켜서 코어를 좀 더 쓰게 하려고 좀 노력을 했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저는 여기까지고 이게 저도 이제 러닝을 이제 누구한테 이렇게 설명을 한 거는 몇 번 안 됐는데 좀 장황한데 러닝이라는 게 그만큼 원래 아트 오브 스프린트거든요. 이 예술이기 때문에 이 단시간 내에 설명하는 게 쉽지 않은데 그나마 다행인 거는 제가 야구팀에서 투수만 거의 7년을 봤었고 그 투수와 러닝의 연결성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이 정도로 또 설명해 줄 수 있고 질문해 주세요. 네네네. 감독님이시네 코치. 네, 초등 네, 감독님. 감독님 설명드리면 팔을 제한하는 건 좋은 방법입니다. 팔을 제한하는 방법은 좋은 방법이냐 왜냐면 초등학교 선수 같은 경우 팔의 동작에 대한 적절한 제어를 할 수가 없어요. 막 뛰잖아요. 근데 팔을 제어해서 팔을 묶어버리면 골반으로만 다리 움직임으로만 뛰어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다리의 리듬이나 다리의 메커니즘이 좋아집니다. 그런데 뒷짐지고 뛰면 안 좋은 이유가 뭐냐면 뒷짐을 죽이면 애들이 앞으로 쓰러져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팔을 밴드로 앞으로 묶거나 뭘 듭니다. 그러니까 뒤쪽으로 팔이 가는 건 좋은 건 아니고요. 팔을 고정시키는 건 좋은 겁니다. 그래서 뒤쪽으로는 아닌데 팔을 고정시킨다는 생각은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앞쪽에 아까 아쿠아볼 들은 것처럼 뭘 하나 뭘 이렇게 아무거나 잡아도 됩니다. 제가 아까 영상을 못 보여드렸는데 제가 만들었던 PPT에 또 뭐가 있냐면 일본 사람들이 야구 선수한테 통나무를 들게 뛰게 해요. 예전에 이제 통나무를 들게 뛰고 하면 야, 저 코치가 미쳤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저는 그걸 보면서 와, 역시 일본이야 이렇게 생각했었거든요. 그렇게 드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보통 야구부 훈련할 때 이제 손을 좀 고정시켜 놓고 하는 러닝을 좀 과거부터도 좀 사용했었나 봐요. 네네네. 음. 요거 제가 말씀드릴까요? 네네, 말씀해 주셔야죠. 제가 읽어볼게요. 안녕하십니까 코치님. 건의 길이 변화에 대해 이야기 중에 스쿼트 구간 밑에서 버티다가 올라가는 트레이닝을 실시한다고 하셨는데 스포츠 상황에서 빠른 시간 안에 힘을 써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근육 순력이라고 불리는 등척석 구간이 짧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봤습니다. 혹시 등척석 구간을 길게 가져가는 훈련도 이런 부분이 도움이 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등척석 기간을 길게 가져가는 이유는 등척성은 사실은 근육의 길이의 변화가 없는 게 아니고요. 근육이 커졌다가 굉장히 빨리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 등척성이 왜 중요하냐? 근육을 동원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어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스쿼트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근육이 최적의 길이에 간다는 건 좀 표현을 잘못했고요. 제가 만약에 근육 스쿼트를 하는데 수평으로 앉았다. 그 상태에서 3, 4초 버티다가 일어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근육은 단단하게 등척성으로 고정되어 있고 힘줄만 왔다 갔다 하는 상태에서 빵 치고 일어납니다. 이거를 이센트릭 쿼시 아이소메트릭 트레이닝이라고 하는데 트레이닝 방법의 한 종류고 칼 디에즈라고 트레이닝에 대한 얘기 그 슬랙을 얘기하신 거 보니까 트레이닝을 많이 아시는 분이라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 슬랙 개념이라는 게 프란스 보시에서 나온 것도 있고 뭐 많은데 어쨌든 저는 트레이닝 방법을 되게 중요시 여기거든요. 칼 디에즈라고 트라이페이직이라는 책을 쓴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제가 아까 아마 스쿼트라는 예를 들었기 때문에 약간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걔는 한 발로 시킵니다. 걔가 사용하는 방법이 뭐냐면
실제로 가속을 할 때 그 각도에서 다리를 스플릿으로 하고 등척성으로 4초에서 5초 동안 버티다가 빵 치고 일어납니다. 처음에 그렇게 해서 햄스트링의 동원율을 엄청나게 높인 상태에서 힘줄만 움직이게 하고 빵 치는 훈련들을 많이 시키거든요. 이게 약간 트레이닝 방법론적인 얘기인데, 그래서 그런 식으로 훈련하는 거는 트레이닝 메소드입니다. 그렇게 하면 햄스트링을 등척성으로 만들고 힘줄을 탄성적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을 만들 수 있고, 그게 가속이나 최대 속도의 전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대답이 됐을까 모르겠습니다. 네, 또 채팅창에 질문이 하나 또 있는데요. 네. 일단 저희 집중력이 이 네. 한계가 있으니까 일단 네. 김용진 그 네. 박사님 먼저 뭐 나머지 하실 말씀을 먼저 듣고, 저도 사실 질문할 것들이 좀 두세 가지가 있는데 뒤에 넘겨가지고 좀 같이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네. 두 분 중에 더 대답하기 좋은 용이한 분들이 대답을 해주시는 방식으로 이렇게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박사님이 먼저 조금 더 진행을 해주시고. 네. 예. 네. 그럼 저도 예, 제가 준비한 거를 좀 짧게 나누겠습니다. 네, 오늘 아무래도 굉장히 길어질 것 같으니까 저기 다들 냉장고에서 맥주 한 캔씩 갖고 오시고요. 오징어 땅콩이랑 예. 예. 가실 분들 먼저 가시고. 저는 저기 굉장히 길게 안 할 거고요. 저는 굉장히 짧게 하겠습니다. 네, 가실까봐. 저희 정영창 코치님이 그 역학적인 관점에서 이제 러닝을 이야기해 주셨고요. 저는 좀 생리적인 관점에서 좀 러닝을 좀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 그러다 보면 이제 제가 운동하면서 그 달릴 때 우리 몸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러면 이제 그런 운동들을 우리가 쓰고 있는 뭐 스프린트라든지 아니면 뭐 폴이라든지 아니면 뭐 롱런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냥 똑같은 러닝이 아니라 생리적인 관점에서 보면 분명히 다른 러닝이거든요. 그래서 그 각각의 운동들은 어떤 게 목적이고 그거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생리적인 관점에서 좀 제가 이야기를 좀 짧게 좀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우리가 운동을 달리면 제가 이렇게 그래프 그 그림을 하나 그려놨는데 이제 시작을 하다 보면 이제 뭐 5초가 걸리는 운동도 있을 거고 뭐 10초 걸리는 것도 있을 거고 뭐 3분 정도에서 끝나는 운동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그 이상도 쭉 가는 운동이 있을 거예요. 시간을 보면. 그런데 이때 이제 이렇게 우리가 움직일 때 우리 몸의 근육을 수축하고 이완하게 하는 그 에너지원이 있거든요. 예, 그게 이제 이렇게 조금씩 이제 다 달라지는데요. 우리 몸에서 이제 몸이 근육이 움직이면 제일 먼저 사용되는 그 에너지원이 뭐냐면 근육 안에 있는 그 ATP라는 거예요. 이 ATP라는 거는 그 아데노신이라는 염기 안에 이제 인산이 3개가 붙은 건데 그 인산이 이렇게 뚝 하나 떨어져 나가면서 이제 에너지가 바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에너지를 동원하기가 쉽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처음 이제 움직일 때 바로 그냥 즉각적으로 필요할 때 이런 걸 갖다 쓰죠. 그런데 우리 몸에 근육 안에 있는 그 ATP라는 거는 한 5초 정도만 지나면 고갈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근육 안에 이게 많은 게 아니죠. 그러면서 점점 이제 고갈돼서 한 10초 정도 지나면 이제 더 이상 ATP에서 이제 동원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동원되는 그 에너지원이 뭐냐면 근육 안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근육 안에 있는데 그 글리코겐이라는 그 탄수화물이에요. 탄수화물이 근육 속에 있는데 얘네들이 또 두 개로 뚝 부러지면서 또 거기서 이제 그 결합하고 있었던 부분에서 이제 에너지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당이 분해된다. 그리고 이때도 우리가 우리 몸에서 이제 산소를 사용하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이 ATP도 산소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있는 게 딱 부러지면서 나오는 거고 당도 있는 게 딱 부러지면서 이제 에너지가 나오죠. 그래서 얘네들이 그 10초에서부터 한 3분 정도 지나갈 때까지는 이제 그 당이 분해되면서 나오는 에너지를 쓰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당이라는 게 이제 분해될 때는 그 당이 원래 에너지의 그 복합체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다 쪼개 짧게 분해되면서 에너지가 나와야 되는데 딱 두 덩어리로 부러지면서 나오면서
그 나온 그 두 개의 덩어리가 그 젖산이라는 걸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당이 그냥 에너지가 많은 상태로 분해되면서 이제 젖산이 되거든요. 근데 이 젖산은 말 그대로 산이에요, 산. 그래서 이게 산성인 물질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자꾸 쌓이면 우리 몸이 산성화되고, 그럼 우리 몸이 그 몸에 산이 생긴다는 거는 내 몸을 상당히 위험한 수준으로 만드는 거거든요. 우리 몸에 이렇게 그 뭐 청소할 때 뭐 이렇게 염산 같은 거 떨어지면 막 몸에 화상 입고 막 그러잖아요. 마찬가지로 몸에 산성 물질이 생기면 내 몸은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더 이상 근육 수축을 일어나지 않게 만들죠. 그래서 운동 속도가 점점 떨어집니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분 정도 지나가면서부터 이제 그 다음부터는 우리 몸에서 이제 산소를 내가 들여 마신 산소가 혈액에 녹고, 그 녹아진 그 혈액이 다시 근육으로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돼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몸에서는 이제 산소를 이용해서 이제 근육 안에 있는 당을 쪼개쪼개 잘 잘라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에너지로 이제 움직이게 되거든요. 자, 근데 제가 이제 그 운동에 대해서, 저 러닝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이런 것들을 먼저 좀 생각을 하시면서 이제 그 다음 이야기가 진행돼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에너지 이야기를 먼저 좀 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실제로 이제 우리 야구 선수들이 쓰고 있는 이제 운동들이 있잖아요. 뭐 스프린트도 있고, 그 다음에 뭐 폴이라든지 반폴이라든지 뭐 4분의 3 폴이라든지 이런 운동들도 있고, 또 롱런도 있고, 이런 운동들이 있는데 그냥 몇 개 뛰라라고 하는 거는 각각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그 에너지도 다 다르고, 또 우리 몸에서 느끼는 게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런 운동들이 뭘 원하는 건지, 어떤 거를 목표로 하는 건지에 대해서 좀 생각하면서 훈련을 좀 구성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거든요. 자, 먼저 이제 우리 그 스프린트, 아까 우리 정현천 코치님 말씀하신 그 스프린트, 아까 그 러닝은 조금 이제 강한 빠른 수준의 그런 운동이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이 스프린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통 달리면 한 5초에서 10초 내에 보통 끝나죠. 근데 이제 우리가 100m를 달린다고 할 때, 처음부터 30m의 거리는 우리가 그 제로백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30m까지는 내가 속도가 제로였는데 내가 낼 수 있는 최대 그 속도까지 끌어올리는 구간을 30m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30m보다 더 빠르게 끌어올릴 수 있는 사람은 더 빨리 달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 30m까지는 그 제로백이라는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30m에서 70m까지는 최대 속도로 만들어낸 것들을 끝까지 그냥 유지하는 그런 구간이고, 70m가 지나가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우리 몸에서 지구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점점 느려질 수 있는데, 그 느려지지 않게 하는 능력들이 이제 필요한 거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 스프린트를 쓸 때는, 그래서 보통 70m 이하의 운동을 주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쓰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뛰기 시작하면서 지구력인 이런 무산소적인 과정이 좀 적게 들어가는 그런 구간을 저는 좀 추천을 하거든요. 제가 좀 중국어 난방으로 좀 얘기를 하는데, 네. 자, 이 스프린트라는 거는 이제 폭발적인 거죠. 근데 이 스프린트의 특징이 뭐냐면, 이 스프린트는 근육을 빠르게 동원하죠. 그리고 그래서 그 신경이 더 많은 근육 섬유들을 쓰게 만들고요. 신경들은 그 근육들에 더 빠르게 그 시간당 더 많은 자극을 주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근육의 수축 속도가 빨라지게 되고 더 큰 힘이 나고 하게 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그 야구에서 우리가 그 폭발적인 힘을 내는 그런 동작들하고 생리적인 면에서는 많이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스프린트 동작은 우리가 폭발적인 움직임을 요구하는 거고, 또 이 스프린트를 내가 뛴다라고 할 때는 제로백의 개념으로 빠르게 내가 최대 속도로 얼마나 빨리 끌어올리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운동을 하는 게 맞고, 그렇게 하려면 5초 이내에 끝낼 수 있는 그런 거리를 사용해 주는 게 좋다는 거죠. 5초에서 길으면 7초 사이에 끝낼 수 있는 그런 거리를 사용해 줘야지 이 스프린트 운동을 제대로 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점점 아마 더 느린 그 회를 거듭할수록 그 선수가 더 느린 동작을 발휘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이제 10초에서 3분까지 그 사이에 있는 운동들,
우리가 쓰고 있는 야구 선수들이 잘 쓰고 있는 것들은 뭐 반폴이라든지 뭐 4분의 3폴이라든지 폴이라든지 예전에는 폴앤폴도 많이 썼죠. 이런 거는 우리가 그 운동 강도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한 80%에서 90% 수준의 그 강도로 뛰는 걸 요구해야지 되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 강도로 내가 이렇게 뛰면서 유산소적인 것들을 다 써가면서 거기다 이제 무산소적인 과정까지 더 추가적으로 쓰는 그런 운동들을 여기서 하는 건데, 이건 이제 그 폭발적인 것들을 지속적으로 끌고 가기 위한 그런 운동들이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그 선발 투수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폭발적인 거를 좀 오래 끌고 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운동들이 어떻게 보면 좀 더 맞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또 하나 좀 여기서 저희가 주의해야 될 게, 그 운동 손상이라는 그 관점에서 좀 보면 운동 강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운동에 손상 당할 그 확률이 높아지고요. 그리고 또 운동하는 그 시간이 길어질수록 운동 손상 당할 수 있는 그 비율이 높아지거든요. 근데 공교롭게도 이 구간의 운동이 운동 강도도 높고 지속 시간도 길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이런 그 운동을 할 때, 이런 것들을 좀 지속할 때 컨디셔닝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손상이 쉽게 일어난다는 거죠. 그런 것들은 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좀 염두에 두고 이 운동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분 이상 지속되는 운동을 우리는 롱런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롱런은 말 그대로 그냥 산소를 이용해서 에너지를 쓰죠. 그래서 젖산이 쌓이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 몸에서는 그렇게 크게 힘들다고 느끼지 않아요. 그리고 이런 운동은 지속적으로 한 20분 이상, 한 운동 강도는 70% 이하에서 산소를 이용해서 충분히 쓸 수 있게 한 운동 강도를 한 70% 이하에서 한 20분 이상 이렇게 뛰게 되는데, 꼭 뛰는 거를 20분 동안 지속할 필요는 없어요. 그 연구된 효과를 그 연구를 보면 뭐 단속적으로 10분 뛰었다가 좀 걷다가 다시 또 10분 뛰는 거나 그냥 20분을 같이 뛰는 거나 운동 효과는 같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뛰셔도 돼요. 뛰셔도 좋고. 그리고 롱런을 하는 이유는, 이런 롱런을 뛰면 계속 유산소를 이용한 그런 에너지 대사를 연습하는 거기 때문에 산소를 섭취해서 빠르게 그 세포로 그 혈액이 세포로 이동시켜서 세포에서 산소를 이용하는 능력들을 계속 연습을 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산소를 이용하는 능력이 좋아지죠. 그래서 산소를 이용하는 능력이 좋아지면 운동선수들이 회복하는 속도가 빨라집니다. 근데 야구 선수들은 이제 뭐 이제 연습을 하고 그다음에 또 그 다음날 또 연습을 하고 시합도 있고 뭐 이렇기 때문에 회복이 빠른 게 아무래도 그 다음날을 위해서 더 유리하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도 효과가 있고요. 그리고 그 롱런을 하는 이유 중에 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롱런을 뛰면 우리가 그 교감신경보다는 부교감신경이 더 활성화된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된다는 거는 뭐냐면, 같은 운동 자극을 줘도 적은 심박수로 내가 그 운동을 수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제 시합 상황이나 이런 때 내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어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야구는 되게 상당히 그 긴장의 스포츠죠. 그래서 긴장 상황에서도 내가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나를 차분하게 유지하면서 내 운동 수행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 롱런이 그런 것들을 기대하면서 이제 우리가 수행하는 그런 훈련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운동 중에 하나가 또 이제 인터벌 운동이 있는데, 인터벌이라고 하면 선수들이 다 대부분 싫어해요. 인터벌, 너무 힘들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인터벌을 그렇게 힘들게 생각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특별히 그 야구 선수들한테는 더 그런데, 왜 그러냐면, 그 인터벌이라는 건 뭐냐면 고강도 운동을 했다가 강도를 낮춰서 저강도 운동을 하고 이걸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고강도하고 저강도하고. 근데 그 고강도를 하다가 저강도로 그렇게 바꾸고 이걸 계속 반복하는 이유가 뭐냐면, 고강도 운동을 지속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속하면 시간이 길어질수록 계속 젖산이 생기죠. 젖산이 생기면 우리가 고강도를 지속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쉬었다가 다시 젖산이 회복되기를 기다렸다가 다시 또 똑같은 강도를 또 올려야 되는데, 그러려면
쉬는 시간이 엄청 길어져야 돼요. 예, 뭐 연구에 의하면 우리 몸에 그 혈액에 쌓인 젖산이 절반 정도 줄어드는 데는 한 30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우리가 운동 좀 하다가 30분 쉬었다가 또 하고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고강도의 운동을 하다가 우리 몸에 그 힘들기 전에, 그러니까 젖산이 더 생기기 전에 그냥 확 운동 강도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 중저강도에서 가볍게 조깅을 하다가 다시 또 강도를 높이고 뭐 이런 식의 운동을 하면서 하다 보면 고강도에서 더 많은 짧은 시간에 더 많은 고강도의 운동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저는 저희 팀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을 고강도를 주로 이제 한 30m 정도를 뛰게 만들거든요. 이게 30m를 뛰는데 한 3초에서 한 4초 정도 걸립니다. 4초 정도 뛰고 그 다음에 1대 10의 비율을 줘요. 그렇게 강도 있게 뛰면 저강도는 한 10배 정도의 시간이 걸리게, 그래서 한 30초나 35초 정도의 저강도로 조깅을 했다가 다시 또 30m를 대시를 하게 만들고, 이거를 반복적으로 한 4번 정도 하게 만듭니다. 이렇게 해서 하고 나서 그러면 이제 30m를 4번을 뛰면 120m를 이 사람이 그냥 강하게 대시를 한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몇 세트를 계속 하다 보면, 저는 120m를 뛰었기 때문에 아마 뛰었으면 한 15초 이상 걸렸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무산소 당을 분해하면서 젖산이 생기는 그런 운동을 한 게 아니라 계속 이 구간에서 고강도 운동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회복 시간도 빠르고 우리가 원하는 고강도 운동을 계속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인터벌을 그런 식으로도 그렇게 지금 저희는 사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민첩성 운동을 이제 또 선수들이 하게 되는데, 민첩성 운동도 민첩성이라는 거는 몸의 중심을 이렇게 바꾸는 거거든요. 근데 그 사용되는 거리도 길게 뛰지 않습니다. 저희는 민첩성을 총 뛰는 거리가 한 70m 이내에서 끝내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한 직선 거리를 5m 정도 되게 만들어서 박스를 그려서 이렇게 뛰게 한다든지, 아니면 별 모양으로 뛰게 한다든지, 뭐 이런 다양하게 콘드릴을 써가지고 방향을 꺾으면서 달리게 하는데, 결국은 이 민첩성이라는 것 안에는 이런 그 스피드 파워도 있고요. 결국 ATP PC를 쓰는 거기도 하고, 그리고 야구도 아까 우리 정인찬 코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방향을 전환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민첩성도 계속 방향을 전환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저희도 이렇게 그런 야구랑 밀접하게 좀 더 가까이 좀 비슷한 운동을 한다라고 생각하면 이런 민첩성 운동, 콘드릴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좋은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준비한 건 여기까지인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걸 잠깐 짧게 정리하면, 일선 야구팀에서 그냥 뛰어라 해서 그냥 뭐 몇 시간 동안 계속 뛰기도 하고 뭐 막 이렇게 하는데, 그 러닝이라는 거는 다 이렇게 운동 목적이 있고 그 내용이 있다. 그래서 그 원하는 목적에 맞게 그런 것과 관련돼서 맞는 운동 형태를 쓰고, 운동 그 강도라든지 운동 시간이라든지 그 몇 회 할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내가 원하는 목적에 맞게 골라서 그렇게 써야 한다.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될 그 방향성이지 않냐라는 얘기를 제가 여기서 좀 짧게 준비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두 분 오늘 준비하신다고, 사실 두 분 제가 뭐 성격을 짐작해 본 건데 엄청나게 준비하셨을 텐데, 사실 줄이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하고 싶은 얘기가 정말 많으실 것 같은데, 일단 너무 고생하셨고요. 정말 이 러닝이라는 거를 1시간 이 정도 남짓으로 설명한다는 게 너무 사실 어려운 일입니다. 일단 질문들 쭉 한번 받아볼게요. 저도 궁금한 게 좀 많아서 몇 가지 질문을 할 텐데, 여기 채팅으로 오늘 강의 잘 들었습니다. 결국 결론은 좋은 자세의 러닝에서 야구에서의 좋은 동작으로 전이된다는 것 같은데요. 현실적으로 유소년들의 훈련 환경에서 러닝을 잘하는 애들도 있고 못하는 애들도 있는데, 못하는 애들의 대부분은 나쁜 동작으로 러닝을 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러닝을 계속 시키는 것보다는 러닝 동작을 바꾸는 것이 더 필요한 훈련이 될 것 같은데요. 일선학교 훈련에서 적용할 수 있는 러닝 동작을 개선시킬 수 있는 훈련 방법이 있을지요?
제가 그 공유 하나 드릴게요. 저 질문 보고 제가 이제 공유해 드리려고 했는데 여기 아닌데. 지금 이거는 이제 그 조엘 스미스라는 사람이 쓴 책에 제가 번역하고 있는 상태고요. 거기에 나오는 내용인데 저 10분 공감하는 게 참 이게 훈련도 많이 시킬 수 없고 사실 자세 나고하는 훈련 많이 시키는 게 최고인데 훈련을 시킬 수 있는 시간도 없고 러닝을 집중적으로 시키기에는 야구라는 게 기술 스포츠이기 때문에 야구를 또 해야 되는 물리적 시간이 필요해서 러닝에 집중한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훈련 방법들을 어떻게 하냐면 이 선수들이 러닝을 잘 뛸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 줍니다. 그거를 이제 제가 이제 어려운 말을 쓰려는 게 아니라 그걸 뭐 제약주도 접근법이라고 한대요. 제약주도 접근법이라는 게 뭐냐면 환경을 만들어 주는 건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보폭을 되게 좁게 뛰는 선수가 있어요. 너무 이렇게 뛰는 거예요. 제가 한 달 전에 그 인천대학교 애들 보러 갔는데 걔도 이렇게 뛰더라고요. 축구 선수인데 걔네들한테 보폭을 늘려주기 위해서 어떤 환경을 만드냐 이런 식으로 미니 허들을 놔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게 또 질문이 생깁니다. 미니 허들은 몇 미터 사이로 놔두냐? 엘리트 선수들의 경우 1m 50에서 2m로 했으니까 중학교 선수들의 경우 1m 30에서 1m 60 정도는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 사이를 이렇게 허들을 놔주면 처음에는 굉장히 어색하고 선수들이 좀 이상한 동작으로 뛰기 시작하는데 그거를 뭐 신경 적응이 안 됐다 그래서 뭐 노이즈가 많다 그래요. 뭐 그냥 이상하다. 그런데 계속 뛰다 보면요. 이 선수들이 그 보폭에서 자기의 최적의 보폭을 찾습니다. 그냥 뛰기만 하면 돼요. 그냥 열심히 빠르게만 뛰라고 하게 되면 이런 것에 의해서 바뀌게 되고 요거를 제약 주도 접근법이라고 하고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건데 뭐 그런 거랑 똑같아요. 투수가 던지고 자꾸 왼쪽으로 쓰러지는 애들한테 옆에다 벽을 세워준다. 코치는 말을 안 하고 코치는 별말을 안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런닝을 바꿔주는 것도 있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메디슨 볼을 띄고 메디슨 볼을 잡고 미니어드를 넘는 방법도 두 가지를 충족시킬 수 있어요. 최적의 보폭과 상체를 세우고 뛰는 거를 말을 하지 않고도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방법들은 처음에는 좀 힘들 수 있는데 많이 하다 보면은 저도 그 런닝이라는 훈련을 여기 와서 시켰거든요. 4년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뭐지 이랬는데 하다 보면은 뭔가 어느 순간에 지도하는 코치가 깨닫게 되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말을 하지 않고 애들한테 이렇게 하다 보면 그래서 이런 방식이 있다는 거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 꺼야지. 대표님 마이크 꺼져 있습니다. 네, 여기 다음 질문이 박일봉 교수님의 STC 마스터 코스까지 수료 후 이번 강의를 배우게 되니 깊숙이 와닿는 점이 매우 많은 것 같습니다. 좋은 강의 감사드린다고. 예, 예. 감사하지 마시고 질문을 해주십시오. 저는 저는 아무래도 관심이 그 학교 현장에 계신 코치님들 전문적인 어떤 트레이닝에 관한 뭐 신체에 관한 신체 움직임에 관한 역학에 관한 지식이 많이 없는 코치님들이나 선수들이 어쨌든 일상의 연습에서 이런 개념들을 어떻게 하면 완벽하진 않아도 좀 목적에 맞게 구현할 수 있을까, 실천할 수 있을까라는 관점에서 계속 그 말씀을 들었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러닝을 할 때 코치님들이 어떤 그냥 적절한 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니 드라이브라든가 하는 어떤 구체적인 목적이 있으면 거기에 맞게 뭐 해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거든요. 근데 그 아까 말씀하셨던 어떤 니 드라이브 같은 그런 방식이나 이런 것들을 사실은 롱런을 하면서 그걸 하기는 좀 쉽지는 않아 보이거든요. 그렇게 무릎을 일정 수준 높이까지 들면서 하기까지가 쉽지는 않아 보여서 그래서 그런 어떤 큐들 코치님들이 좀 적절히 사용할 수 있는 이번 러닝은
그냥 한 몇 분 동안 한번 뛰어보는데 한번 무릎은 이렇게 하고 아니면 이렇게 한번 해봐. 이거는 네가 피칭 동작이나 타격 동작에 이거랑 좀 연결이 될 거야. 어, 이런 식의 어떤 그 간단한 제안, 물론 뭐 세상 만사를 이런 식으로 풀어서 설명하는 게 효율적일지는 몰라도 좀 정확하진 않을 수는 있는데 저는 우리 야구 환경에서는 이런 좀 프로세스가 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제안해 주실 수 있는 거 뭐 한두 가지라도 좀 이렇게 두 분이 예,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다면. 음. 제가 말을 많이 해서 김용준 코치님께서 한번. 역학적인 트레이닝을 많이 지도한 우리 정희천 코치님 말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저희 스프린트를 좀 많이 뛰게 만들거든요. 좀 이제 지구성 운동보다는 일주일에 저희 팀 같은 경우에는 그 스케줄이 좀 스프린트 하는 날이 좀 더 많아요. 그리고 인터벌을 해도 스프린트를 가지고 인터벌을 하게 만들고 이렇게 하는데 저는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스프린트 할 때 제로백에 대해서 너 자동차 제로백 하는데 좋은 차는 몇 초 만에 그냥 제로백 만들지 않냐. 근데 너도 빠르게 너의 제로백을 만든다고 생각으로 그렇게 스프린트 뛰어라. 그렇게 저는 이제 제로백 하면서 이제 하거든요. 그렇게 좀 가끔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제가 제안 드리는 거는 이건 좀 다른 얘기인데 뭐 스쿼트나 뭐 데드리프트를 통해서 전이가 될 수 있는 거는 뭐 과학적으로는 10m에서 20m 혹은 그보다 조금 앞에거든요. 뭐 조금 틀릴 수도 있는데 그렇게 따지면은 전통적인 스트렝스를 통해서 가속 첫 번째 출발해서 20m까지는 전이 된다고 했을 때 아까 제가 계속 탄성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탄성으로 넘어가는 구간은 20m를 넘어가면서부터거든요. 그렇다고 야구 선수들이 100m를 뛸 수는 없어요. 부하가 많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시키신다면 처음에 뭐 출발부터 30m까지는 약간 상체가 숙여지는데요. 그 다음이 넘어가서 만약에 70m를 뛴다 그랬을 때 20m가 넘어가는 구간 후부터는 상체를 들고 뛰어야 됩니다. 요 정도까지는 설명을 드리는데, 여기도 키포인트는 출발해서 20m까지는 힘으로 뛸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다음에 나오는 게 탄성이거든요. 그래서 탄성을 늘리고 싶으시면 약 20m에서 70m, 60m 구간까지 그 구간을 집중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아까 허드를 세우신다면 20m 이후에, 즉 출발해서 20m까지 가속을 하고 그 이후에 허드를 세우는 게 선수의 탄성적 근육 사용 스임세를 높이는 데 좋습니다. 여기 덧붙여서 저도 제가 하나만 더 뭐 질문 드리면 이제 롱런 뛰는 선수들 많거든요. 아마추어에서 그냥 30분 이상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유산소성 운동을 뭐 하는데 굉장히 고역스럽게 뛰는 친구들이 있는데 기왕 해야 된다면 그런 롱런을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하는지 예. 자세에 대한 어떤 포커스를 맞춰야 될 것도 좋고 아니면 뭐 호흡에 대한 것일 수도 있고 뭐 어떤 특정 신체 부위에 좀 초점을 맞추라고 할 수도 있고 뭔가 어떤 지침 같은 게 좀 있으면 그 시간이 좀 아깝지 않을 것 같거든요. 예. 역학적으로 보면 롱런은 약간 좀 더 앞에 밟거든요. 그러니까 스프린트는 내 몸으로 끌어와서 내 중심선에 밟고요. 롱런은 약간 앞에 밟아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햄스트링을 접고 무릎을 살짝 들어야 됩니다. 근데 롱런을 뛰는 선수들 보면은 그러니까 앞으로 쏟아지면서 그냥 이렇게 밀면서 나가거든요. 무릎을 안 뛰고. 그렇게 하면 롱런을 오래 뛰고 나면 허리가 굉장히 아픕니다. 그러면 전위적인 측면에서는 이 선수한테 굉장히 악영향이죠. 저는 그거는 모르겠어요. 저도 야구단에 2000년대, 2010년대 초반부터 있었고, 그때 주름 잡았던 코치님들이 아무래도 좀 예전 분들이시기 때문에 제가 엄청 좋아하시는 분들이지만, 롱런에 대한 중요성을 엄청 강요했는데, 롱런에 대한 폼이나 그런 것들에 대한 얘기는 안 했어요. 요즘에는요, 인스타에만 들어가도
롱런을 강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많아요. 정말 똑똑하고. 근데 그 사람들이 본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햄스트링을 접고 무릎을 살짝 들으라요. 아까처럼 스프린트처럼 이만큼 드는 게 아니라 무릎을 드는 느낌. 이렇게 하면 에너지 전달도 좋고 힘도 지면 발력도 이용하면서 쓸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선수한테 롱런을 시켰다 그랬을 때 이 선수한테 네가 이렇게 뛰면 허리가 안 아플 거야라 얘기해주는 그 정도의 조언 정도는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사실 러닝을 재밌게 뛰는 거는 초등학교 때, 중학교 1, 2학년까지. 그 다음부터 스포츠는 자기와의 싸움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다음 여기 이제 뭐 질문이 질문이 있네요. 또 예, 강연 너무 잘 들었습니다. 트리플 익스텐션 및 건과 근육의 상관관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궁금증이 들어 질문을 드립니다. 보강 트레이닝의 관점에서 바라보았을 때 근육의 근위부 또는 원위부를 고정시키는 상태에서 하는 트레이닝 또는 근위부와 원위부를 동시적으로 자극하는 트레이닝 형태가 많은 의견이 분분하다고 들었는데 코치님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예, 근위부와 원위부를 좀 네.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네, 근위부랑 원위부라는 거는 그러니까 저도 근위부, 원위부 그럼 쫄아요. 그러니까 이런 좀 말 하지 현장에 너무 마세요. 오래 있다 보니까 근위부, 원위부 하면 괜히 이게 그 고기 부위가 생각이 나고 네, 그런데 항정살. 근이라는 거는 그냥 엉덩이고요. 네, 골반이고 원이라는 거는 그냥 발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무슨 말? 멀리 있는. 네, 멀리 있는 거 중심에서. 지금 얘기하시는 게 이런 것 같아요. 종아리를 더 많이 해야 되냐? 엉덩이를 더 많이 운동을 해야 되냐? 그러니까 종아리의 신전이 더 중요하냐? 피는 거. 골반의 신전이 더 중요하냐? 아마 이분은 트레이너라서 조금 용어를 얘기해 주시면 프록시말 디지털 시퀀스라는 게 있습니다. 예, 그거 이제 저는 근위 발달 순서라고 그러거든요. 안쪽부터 힘이 나와야 된다고. 그렇다고 이게 왜 의견이 분분하냐면요. 어떤 선수는 종아리에 힘이 약하고요. 발목에. 어떤 선수는 엉덩이에 힘이 약하잖아요. 그건 선수마다 틀려서 분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뭐가 맞는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근육들 사이에 그 협응력이 존재하거든요. 종아리랑 무릎이랑 골반이랑 이런 거를 코디네이션이라 그러는데 그거를 볼 수 있는 눈이 있다면 얘가 지금 뭐가 깨졌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럼 고정시킬 수 있죠. 만약에 종아리의 신전이 깨졌다면 드랍 점프를 시켜서 무릎을 쓰지 않고 발목만 팡 빠르게 이용하도록 합니다. 그러면 지면은 빠르게 밟아야죠. 빠르게 밟아서 드랍 점프 빵 이렇게 올라오는 플라이메트랙 종류의 운동을 시켜서 원, 이 부의 스트렝스를 만들어 주고요. 근, 이 부가 문제가 있다면 데드리프트의 변형 동작들을 사용하면 돼요. 뭐 역도의 셀커플 동작들을 좀 더 뭐 점프를 안 떼어서 파워를 내다던가 아니면 그냥 데드리프트를 엉덩이를 살짝 낮춘 상태에서 골반만 이용해서 피드든가든가 이런 식의 훈련들을 통해서 할 수 있고 조엘 스미스라는 사람은 어떻게 시키냐면 무릎을 구부리고 뛰게 합니다. 왜 무릎을 구부리게 뛰게 하냐면 발목하고 엉덩이만 쓰게 하려고 그래요. 이거는 뭐냐면 발목과 엉덩이의 연결성이 안 좋은 사람들한테 무릎을 구부리게 해서 두 개의 연결성을 억지로 맞추는 훈련 방법입니다. 그래서 제 질문은 사람마다 틀리고 운동 처방에 따라 틀릴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네요. 이상입니다. 네, 다음 질문은 NFL 컴바인에서는 선수의 운동 능력을 볼 때 40야드 대시를 보던데 파워 향상을 위한 스프린트 거리는 어느 정도가 좋을지 그리고 한 번의 훈련에 몇 회 정도가 좋을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보통 아이가 학교에서 훈련할 때 단거리를 시키면 그 횟수가 너무 많아서 매번 전력으로 뛰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이런 케이스가 굉장히 많을 거예요. 요새 그러니까 이제 코치님들도 스프린트가 달리기는 야구는 스프린트 위주로 해야 된다라고 하니까 스프린트를 시키긴 하는데 그걸 또 너무 많이 시키는 거야. 예. 저희 같은 경우에는 스프린트를 한 30m에서 70m 구간을 주로 쓰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 ATPPC라는 걸 쓴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근데 이게 보통 한 1분 정도 내에 그 80% 이상이 회복이 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대시하고 다시 돌아올 때 천천히 돌아와서 한 1분 정도 되면 다시 또 뛸 수 있고, 이렇게 이제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이제 최근에 이제 어떤 연구가 있었냐면 그러면 휴식 시간을 어떻게 주는 게 좋으냐.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제 15m를 뛰게 하고 두 번째 그룹은 30m를 뛰게 하고 세 번째 그룹은 이제 60m를 뛰게 한 거예요. 자, 그리고 그 쉬는 시간은 동일하게 30초를 줬어요. 15m를 뛰고 30초를 뛰고 또 30m를 뛰고 30초를 쉬고 60m를 뛰고 30초를 쉬고 그런데 나중에 이제 보니까 한 열 몇 번을 뛰고 나니까 그 30초를 쉬는 그 시간을 주고 30m를 뛰게 했더니 시간이 처음에 뛰었던 것보다 나중에 그걸 못 뛰더라는 거예요. 딜레이가 됐더라는 거예요. 또 마찬가지로 60m를 뛸 때도 30초를 주니까 안 되더라. 그래서 그 회복 시간들을 만약에 이 사람들이 그 똑같은 스피드로 하기를 원한다면 충분한 회복 시간을 줘라. 라고 거기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 15m 뛰었던 그룹은 끝까지 24번을 뛰었는데 끝까지 똑같은 그 30초를 쳤을 때 같은 스피드를 냈거든요. 그래서 그 폭발적인 것들을 원한다면 뛰고 나서 그만큼의 휴식 타임을 줘야 되고요. 그리고 그거를 계속해서 많이 그 폭발 그 스피드를 너무 많이 해서 이 사람이 할 수 없다. 그거는 그 우리가 느린 것들을 트레이닝하는 거거든요. 결국 느린 것들을 트레이닝하기 때문에 내가 그 뇌에서 근육을 한 번에 폭발적으로 많은 것들을 가져오는 능력들이 오히려 더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옳지 않다. 그래서 저희는 그 느려질 정도가 됐다 그러면 아예 그냥 스톱 시키는 게 맞고 그래서 저희는 시즌 중에는 그 컨디셔닝 수준으로 뛰기 때문에 정말 많이 안 뛰거든요. 그래서 단거리를 뛰면은 총 뭐 웃으실 수도 있지만 한 7, 8번으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뭐 한 30m에서 50m의 거리를 한 7, 8번 딱 뛰고 그냥 딱 끝나거든요. 그러면 15분, 20분 내에 다 운동이 끝나죠. 근데 그거 하기 전에 이제 러닝하기 전에 지난 이제 정인찬 코치님도 이제 저희가 이제 쓰는 책에서 나오겠지만 이제 간단한 잘 뛸 수 있는 드릴들을 좀 시키죠. 아까 뭐 트리플 익스텐션이라든지 아니면 고관절을 잘 쓸 수 있는 그런 그런 운동들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대시 운동을 시키는 거죠. 폭발적인 운동을 할 수 있게. 그렇지만 그때는 전체적인 양은 많지 않고 그 사람이 결국 폭발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그 양을 주는 거죠. 그리고 사실은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 던지는 게 목적이고 그걸 위해서 러닝을 하는 거기 때문에 러닝 시간은 그 선수들한테 스트레스를 안 줄 정도로 딱 주고 넌 공 던지는 거에 집중해라. 그 다음에 그걸 위한 또 웨이트를 또 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러닝 시간을 길게 가져가지는 않죠. 네, 이상입니다. 제가 그 김용준 코치님이 말씀하신 거를 그 저희 쪽에서 똑같이 적용을 하는 게 어떻게 하냐면 요즘에는 바벨 스피드를 잴 수 있거든요. 바벨 스피드를 잴 수 있는데 그거에서 역도를 시키면서 속도가 줄어들면 보통 그러니까 너무 속도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속도가 15%에서 20% 줄어들면 훈련 중지시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느린 상태에서 20%가 넘어간 상태도 계속 훈련시키면 뇌에서 다시 인식해서 더 느려집니다. 요즘에는 그런 식으로 훈련을 많이 시켜서 김용준 코치님께서 7, 8번 시킨다는 거는 과학적인 이야기입니다. 이겨내야 되는 거 아니고요. 이겨내야죠. 뭐 비시즌기에는 한번 해볼 수 있겠네요. 네. 파워 지구력을 위해서라면 그렇게 했는데 파워 지구력이 아니라 그냥 파워라면은 이겨낼 필요가 없습니다. 네. 또 뭐 질문 남겨주시면 되고 저는 그 두 분 말씀 들으면서 질문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지금 뭐 그냥 하겠습니다. 뭐 다른 분들이 좀 질문하시기 전까지. 저 질문한 게 많은데. 예, 윤투가 하나 해요. 네. 정혜철 코치님한테 들어보고 싶은데 그 계속 가위반사와 그 피칭 동작을 언제 사용되는지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딱 사실 떠오르지가 않더라고요. 그 가위반사 그 아까 전에 운동들에서도 싱글레그로 서서 뭐 니킥이라고 표현한 뭐 그런 동작들이 나오는데 펴지는데 이 동작이 피칭에서 어느 구간에서 사용될까가 딱 사실 떠오르지 않아서 그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가위반사랑 교차 신선 반사랑 헷갈리지 않아요? 네. 저도 헷갈려요. 두 개의 차이점이 뭔지 모르겠는데 프란스 보시가 얘기하는 건 앞다리를 끌어당기잖아요. 스윙 레그 리트렉션이라면 끌어당기니까 뒷다리는 당연히 나오겠지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얘의 말은 뭐냐? 앞다리가 반사적으로 잘 끌어당기면 뒷다리가 나올 것이다. 이게 기본적인 의미예요. 물론 그 사이에 엄청나게 많은 하여튼 막 답답하고 막 이 책에 이상하게 써 있어요. 미칠 것 같아요. 그거 보면. 근데 기본적인 골격은 앞다리를 끌어당겨서 지면 발력을 이용할 수 있게 정강이의 각도가 잘 땅을 찍으면 뒷다리는 따라올 수 있는 원동력을 얻는다는 거죠. 그래서 교차된다고. 교차되면 그 힘을 이용해서 수평력을 만들 수 있죠. 이거를 프란스 보시가 스턴벌 리플렉션이랑 익스텐서 리플렉션의 중간을 찾는다고 얘기를 해요. 참 답답한 인간이죠. 어렵게 얘기를 해요. 중요한 건 뭐냐? 잘 밟아야 된다는 거죠, 앞다리를.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오승환 같은 경우는 아까 이의리처럼 다리가 구부러져서 팡 펴지는 게 아니고 그냥 들어버려요. 그 대신 잘 넘어오죠. 잘 넘어오는데 그런 동작들을 낭창낭창하게 할 수 있는 이유, 오승환 다리 안 돌아갑니다. 꾹꾹 누르고 살짝 요만큼만 움직여요. 그걸 잘하면 가위 리플렉스는 그냥 된다는 얘기죠. 물론 힘들죠. 그렇게 나오기가. 제가 몇 가지 훈련을 만든 것들이 있긴 있어요. 몇 가지 훈련 것들을 만들고는 있는데 그래서 런닝 동작들이 굉장히 빨라지고 뭐 스피드도 빨라지고 그랬는데 또 다른 실험을 해봤어요. 그냥 한 달 동안 역도만 시켜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도 빨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참 어렵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정현창 트레이너님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면 그 야외에서 하는 어떤 러닝 동작과 그거랑 연결되는 어떤 짐에서 하는 그냥 몇 가지 네. 동작들을 이렇게 잘 유기적으로 결합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 선수들의 러닝 동작을 잘 관찰하고 거기서 발견되는 것들을 좀 짐에서 아까 말씀하셨던 뭐 몇 가지 동작들을 좀 제한된 공간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훈련들을 하고 다시 러닝으로 전환하고 전이가 이루어지는지 보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겠다. 그냥 단순하게 이제 이제 러닝도 러닝 자체만으로 뭐 어떤 운동 효과를 좀 추구하기보다는 이렇게 좀 연결해서 살펴보려는 노력이 굉장히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예. 저는 그리고 또 궁금한 게 근데 요새 이제 뭐 미국에서도 그런 얘기 나오고 뭐 얼마 전에 김병건 원장님도 비슷한 말씀하셨는데 이제 수직 점프 능력과 이제 그 야구 선수의 파워가 굉장히 이제 밀접하게 관련이 돼 있다라는 얘기하면서 저는 이게 스프린트하는 방법, 그 러닝의 방법하고도 조금 좀 연결이 될 것 같거든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주실 말씀이 좀 있으실까요? 좀 파워랑 네. 그러니까 러닝과 뭐 파워와 연결된 좀. 수직 점프 능력은 100% 골반의 각속도거든요. 근데 이거를 지면을 누른다는 측면하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수직 점프는 엄지로 밀고 나가는 게 아니라 외축으로 밀고 올라가요. 제자리에서. 그래서 이거는 내가 이 수직 점프를 통해서 지면을 이용한다 거짓말입니다. 그런데 각속도를 빠르게 한다. 그건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왜 야구 선수랑 수직 점프랑 관련이 있느냐? 그거는 각속도를 빠르게 하면 당연히 골반의 회전력이 좋아지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기서 미스된 거는 발의 움직임 미스가 되죠. 수직 점프에 대한 그 수직 점프만 집중하다 보면 여기서 이제 트레이닝에 대한 얘기를 좀 하다 보면 우리가 요즘에 지면 발력이라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지면 발력, 뭐 수직 점프 능력 이런 능력들을 많이 얘기하는데 그거는 운동선수의 능력을 얘기하는 하나의 지표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논문을 쓰다가 거기에 집중하게 되면 거기에 집중해서 그게 좋다고 나와요. 근데 트레이너는 어떤 눈을 가져야 되냐면 그런 지표가 이런 관계를 갖고 있고 그거에 대해 알고 있고 그렇지만 인체는 유기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힘이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어디서 끝나고 어디로 옮겨지는 데 대한 통찰력이 있어야 그 선수를 안 망칩니다. 만약에 내가 골반의 각속도만 갖고
수직 점프가 중요하다고 해서 수직 점프만 많이 시켰다면 이 선수는 지면을 발을 이용하는 방법을 까먹을 수도 있습니다. 복합적으로 트레이닝 시킨다면 두 개를 동시에 늘릴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겠지만 어느 한 부분에 집중하는 것은 약간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렇게 따지면 역도를 할 때 우리는 수직으로 올리잖아요. 그러면 역도할 때 수직으로 올리면 발이 깨지는 게 아니냐. 그래서 역도 선수들이 할 때 발을 돌리려고 노력합니다. 뭐 이 정도에서 말씀드릴게요. 네. 또 하나는 약간 좀 컨디셔닝 관점의 러닝에 대한 좀 설명을 조금 더 부탁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이제 투수 같은 경우에 보통 젖산을 배출한다라는 목적, 아니면은 뭐 선발 뛴 바로 당일 선발 투수 같은 경우는 마운드 내려와서 뭐 바로 뛰는 경우도 있고 뭐 다음날 뛰는 경우도 있고 뭐 이렇게 하는데, 요거에 관한 그냥 지금 현재 과학이 말하고 있는 거 사실들 요거에 관한 것들도 좀 말씀을 해주시면, 아마추어 현장에서 좀 이런 것들은 좀 투수들 공 던지고 났을 때 좀 바로바로 러닝을 좀 컨디셔닝에, 회복에, 리커버리에 좀 적용하면 좋겠다 싶은 것들을 좀 말씀을 해주신다면. 그 사실 얼마 전에 그 최은율 선수가 그 본인의 이제 그 루틴을 이야기해주면서 그 선발 던지고 나면 그 다음에 사이클을 탄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 선수들은 대다수 선수가 선발 던지고 나면 쉬거든요. 그 유산소를 하는 선수들이 이렇게 많지는 않고요. 그리고 근데 약간 이거는 좀 관점에 좀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공을 많이 던지면 몸에서 젖산이 쌓이냐? 그렇지 않다고 얘기를 보통 하거든요. 우리가 100개의 공을 던졌을지라도 이게 해당 과정으로 던진 게 아니라 ATP-PC를 이용해서 던진 거고, 그리고 이게 근육통이 생기는 이유는 근육이 신장성으로 수축했기 때문에 나오는 그런 통증이지 젖산에 의한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 이제 그런 유산소 운동을 시키는 이유는, 운동을 한 다음에 이제 그런 그런 피로감이나 이런 것들이 결국은 신체의 피로라는 것이나 이런 정신의 피로라는 게 결국 산소를 좀 더 많이 사용할 때 우리 몸에 있는 더 회복이 더 빨라질 수가 있거든요. 산소가 이제 과호흡을 이제 평상시 안정시보다는 좀 더 이제 화호흡을 많이 하면서 산소가 이제 더 많이 각 조직에 이제 들어가면서 회복에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라고 좀 할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하고요. 이게 젖산을 제거하기 위해서 꼭 해야 된다라는 거는 그건 젖산하고는 관계없는 그런 일이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신 그런 건 있죠. 이제 그때 끝나고 나서 이제 러닝보다는 오히려 이제 가볍게 폼롤링을 한다든지, 그래서 이제 그러면 근막이나 이런 신경을 자극해 주는 게 그쪽에 혈류를 더 많이 줄 수 있기 때문에 뭐 폼롤링이라든지 뭐 가벼운 운동이라든지 근력 운동, 오히려 근육 운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좀 공을 많이 던진 사람들에게는 효과적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네. 또 질문 있으세요? 지금 딱 2시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뭐 이왕 이렇게 된 거 뭐 그냥 오늘 한 12시까지 하시죠. 예. 저 이미 우리는 이미 본방 놓쳤고 네. 저는 너무 재밌는데 전 개인적으로 질문하고 싶은 게 많이 있는데, 너무 이번에 다 풀면 저희가 이번에 3월에 또 책 나오는데 책을 안 사보실 것 같아가지고 참고로 여기 오시는 분들한테 말씀드리면, 저희 우리하고 다음 호
이 러닝으로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 두 분하고 예, 또 다른 공저자분들이 같이 참여해가지고 러닝과 야구에 대한 이야기를 좀 담아보려고 합니다. 저는 러닝이 굉장히 뭐 야구뿐만 아니라 모든 종목에 좋은 운동인데 러닝이 굉장히 오해받는 측면도 많고 예, 해서 그게 되게 속상하더라고요. 예. 네, 오늘 그 정영찬 코치가 이렇게 러닝과 관련돼서 이런 좋은 얘기를 이렇게 많이 풀어줬는데 이 야구 쪽에서 이렇게 러닝과 관련돼서 이렇게 풀어줄 수 있는 트레이너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런 면에서 우리 정영찬 코치가 오늘 좋은 얘기 너무 고맙고 또 우리 3월에 나올 그 책에 우리 정찬 코치님이 이런 지금 했던 얘기들이 이제 그 지면에 표현이 될 건데 어떻게 표현될까 참 기대도 되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러닝이라는 게 좋은 훈련 도구인데 아까 우리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목적을 가지고 러닝을 한다면 좋은 도구가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목적이 그러니까 그거에 맞게 운동이 그 내용을 구성한다면 좋은 훈련 도구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그렇게 이제 그런 문화가 우리에게 좀 잡혀서 모든 팀에서 러닝을 그렇게 내용 있는 운동으로 이렇게 네, 좀 이렇게 자리 잡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기대를 합니다. 예. 네, 저는 이제 김용진 코치님이 이제 하라 그래서 한 건데 사실은 제가 야구팀에 있을 때 NC에 수석으로 있을 때 우리 야구가 모이는 거에 대해서 별로 안 좋게 생각했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왜 저렇게 모여서 하지? 내 할 일도 바쁜데? 이런 생각을 솔직히 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오늘 미팅에 처음 참여해 봤는데 여기 감독님부터 저 학생까지 있는 걸 보고 제가 야구팀에 계속 있었으면은 안 됐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거기 있었으면은 네, 아직까지도 그런 생각에 갇혀서 못 나왔을 것 같아요. 러닝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 이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계시는 걸 보니까 또 한편으로는 또 책임감도 느끼게 되고요. 트레이닝을 업으로 삼는 사람으로서 제가 참 러닝에 대한 고민 많이 했거든요. 러닝을 너무 좋아하시는 분들하고 제가 좋아하시는 우리나라 최고의 코치님들하고 너무 오래 같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예전에 최혜롱 코치님하고 같이 엄청 친하거든요. 엄청 친한데 왜 러닝을 이렇게 시켜야 되나 미쳐버릴 것 같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침에 9시에 나와서 저녁 6시까지 러닝 뛰었다고 학창 시절에. 그래서 이분이 자기가 성공했던 이유에 대해서 러닝이라고 생각하는구나. 그러면 내가 이분들한테 러닝이 어떤 거에 대한 그 설명도 드려야 되고 또 트레이너로서 이분들한테 내가 정말 선수를 위하고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사람이라는 인식을 줘야 이분이 러닝을 안 시킬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게 3년 걸렸는데 3년 후에는 저한테 그냥 러닝을 맡기시고 가셨었어요.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혹시 여기 트레이너가 있거나 선수들이 있어서 만약 코치님들이 러닝을 많이 시킨다고 한다면 너무 불평하지 마세요.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살아오셨고 그런 훈련을 받아오셨고 그래서 성공했기 때문에 그게 그분들의 사랑의 표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걸 바꾸고 싶다면 트레이너라면 더 공부하고 더 똑바른 모습을 보여야 되는 게 맞고요. 선수라면 스킬을 배우세요. 열심히 뛰는 것 같으면서도 열심히 안 뛰는. 이거는 현실적인 조언인데 우리 코치님이나 감독님들이 나를 사랑해서 러닝은 보약이다. 이 시대의 명언이잖아요. 그거 정말 선수를 사랑해서 하는 건데 근데 러닝을 안 뛰면 코치님하고 사이가 안 좋아지고 많이 뛰면 아프잖아요. 스킬을 배우세요. 숨어서 뛰는 스킬을. 그거 저 많이 했습니다. 네, 여기서 현실적인 조언을 드리고 끝낼게요. 어, 되게 좋은 말씀을 지금 하셨는데 끝날 때가 돼서 제가 장황하게 덧붙이지는 않고 저도 좋아하는 그 소설가 이승훈 씨의 그 사랑에 대한 얘기를 하셔서
사랑에도 기술이 있다. 살아가는데 필요한 기술들을 배우고 익혀야 한다면 사랑이야말로 그래야 할 것이다. 사랑을 배우지 않을 때 종종 사랑은 흉기가 되어 사람을 상하게 한다. 저는 정말 그 말씀하신 것처럼 코치님들이나 뭐 과거에 소위 말해 우리가 올드스쿨이라고 부르는 코치들의 열정을 저희가 이런 방식으로 좀 도움을 드리면 좋겠어요. 예. 전 되게 인상 깊었습니다. 방금 말씀해 주신 사례가. 예, 오늘 다들 너무 고생하셨고요. 예, 다음에 또 비슷한 자리를 또 만들어서 오늘 못다한 이야기들은 또 다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동안 2시간 가까운 시간 동안 다들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예, 영상은 제가 다시 참석하신 분들한테 다시 전해드릴 테니까 2번, 3번, 4번 반복해서 보시면서 외우세요. 예,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